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인포맥스 2부입니다. 인사로 기업의 동향을 읽는 시간이죠. CEO 인사이드 박주근 리더스 인덱스 대표 모시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먼저 LG그룹 소식부터 네. 좀 이야기를 다뤄보고 싶은데 LG그룹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네, 조용하던 집안에 갑자기 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뭐 전혀 분쟁이 없었던 집에 일종의 새 모녀의 반란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구본무 전 회장의 돌아가신 회장의 여사인 김영신 여사와 그 두 딸인 김연경, 김현수 씨 세 모녀가 네. 상속 회복 청구, 즉 구본무 회장의 상속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라는 내용으로 이제 소송을 건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게 이제 승소로 돌아갈 때는 네. 구광모 현 LG그룹 회장의 입지가 상당히 흔들리는. 본인들은 이건 경영권 분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만약에 승소가 되면 경영권 분쟁의 소지가 아주 다분해지는 그런 소송이 발생한 거죠. 그래, 지분이 바뀌게 되는 그런 그렇습니다. 결과가 나오니까 네. 그런데 재벌가들의 뭐 상속 다툼은 뭐 한두 번이 아니고 뭐 사례가 많죠. 근데 네. LG그룹만은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네. 창업 이후 75년 동안 이런 일은 맞습니다. 없었는데 왜 그전에는 분쟁이 없었던 거예요? 4대 그룹, 그러니까 5대 그룹까지 따져도 유일하게 경영권 분쟁이 없었던 예. 그룹으로 해서 굉장히 세간의 모범적인 그룹이다. 그랬죠. 뭐 재산 다툼 하지 않는 그룹이 이렇게 나섰는데 예. 시작은 1969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창업자가 구인회 회장인데 예. 구인회 회장이 창업할 때 실제 같이 창업을 했던 분이 동생인 구철애 씨가 네. 같이 창업을 했어요. 1969년도에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새 밑에 돌아가셨는데 당시만 해도 그 세간에서 동생인 구철애 씨가 그룹을 물려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네. 왜냐하면 같이 읽었고 그룹의 모든 전반을 다 깨고 있고 있었는데 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던 구자경 회장을 갑자기 키우더니 그 다음에 70년도에 구자경 회장을 임명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생인 구철애 회장은 깔끔하게 물러나고 네. 계열부를 해버립니다. 그게 바로 LIG 그룹이 된 거죠. 구자경 회장은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거든요. 예. 구인 회장이. 그러니까 구본무 회장을 이런 시일부터 후계자 양성을 시켰어요. 네. 예. 시켜서 구본무 회장으로 이제 갈 때는 굉장히 스무스하게 경영권 승계가 됐는데 네. 구본무 회장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갑자기 94년에 사망을 하면서 아들이 없어지고 예. 20년 후인 2004년도에 현재 구광무 회장을 동생인 구본능 기성그룹 회장의 아들인 네. 구광무 회장을 양자로 2004년도에 입적을 한 다음에 네. 경영권 수업을 시켜서 돌아가신 이후에도 구본무 회장이 돌아가실 때도 기억해 보면 2018년도인데 그 당시만 해도 구광무 회장이 어렸거든요. 상무였고 되게 어렸고 뭐 전무에 올라갈 정도 나이였는데 세간에서는 동생인 구본준 부회장이 똑같이 구철 회장처럼 경영권을 조금 가지고 있다가 물려주지 않겠느냐라는 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데 모든 그 세간의 예상을 다 깨고 과감하게 바로 회장으로 구광무 회장으로 바로 등재를 하면서 네. 아까 이야기했던 75년간의 상속 분쟁, 상속 분쟁이 전혀 없는 네. 유일한 이제 그룹이 된 거죠. 네.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구광모 회장이 양자가 된 지도 시간이 꽤 흘렀고 네. 선대인 구본무 회장이 별세한 지도 몇 해가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왜 지금 이 시점에 그렇다면은 그동안에 이제 이 잠잠했던 이 LG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시 피는 물보다 진하다. 양자라는 점에 분이 하나 있었어요. 원래 구본무 회장에게는 1994년생인 구원모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연경 씨가 1978년생이에요. 그 남매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구원모 씨가 만 20세가 되는 1994년도에 갑작스럽게 죽습니다. 사고사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는데 갑자기 죽고 나서 당시에 이제 그룹의 장자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당시에 구본무 회장이 나이 50대 초반이었고 김영신 여사는 40대 후반이었으니까 또 아들을 놓기 위해서 굉장히 무단 노력을 했고 그때 태어난 막내가 현재의 구연수 씨, 1996년생입니다. 2년 후에 태어난 거죠. 예. 결국은 아들을 못 놓은 거죠. 생각해 보면 김영신 여사 입장에서는 어떤 자기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2004년도 양자로 입적한 것도 본인 의지라기보다는 그 당시 구자경 회장이 살아 계셨으니까 집안의 회의로 인해서 그 시동생인 구본능 회장의 자식을 양자로 입적한 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탐탁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그 이후에 이제 물론 시간이 많이 흘려서 2004년에 양자 입적해서 쭉 이제 기념권 수업을 받다가 2018년도에 구본부장이 돌아가시면서 이제 회장이 되는데 네. 그때는 왜 말이 없고 지금 말이 있느냐 이런 질문이 생기는 예. 거죠. 그렇죠. 그때만 해도 구자경 회장이 살아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른이 살아 계셨던 거죠. 그래서 LG 그룹의 구씨 일가의 정통적인 가문 그 선례에 따라서 장자가 모든 것을 성기한다. 그러니까 이거에 그대로 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구자경 회장이 2년 전에 돌아가십니다. 네. 자, 이때가 이제 좀 마음이 달라지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김희 여사가 본인 아들도 아닌 것에 대한 그때에 대한 또 섭섭함, 또 알고 보니 유언장이 없었다라는 걸 이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유언장도 없는데 김혜신 여사는 집을 한 푼도 안 받습니다. 원래 갖고 있는 4.12% 그대로고 큰 딸인 구현경 씨에게는 2% 정도의 지분이 가고 막내 딸인 구연수 씨에게는 0.7% 정도밖에 주지 않고 이제 뭐 언론에 따르면 나머지 재산은 5천억 정도는 세무역이 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지분에 대해서 그런 형평성에 대해서 이건 절차상의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해서 상속 청구 회복 소송.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들이 이야기하기로는 경영권 다툼이 아니라 이거는 상속 절차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결론은 이 절차가 회복되는 순간 유류분 청구 수송이 되고 그러면 지분이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고 지분의 이동은 곧 경영권 다툼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그렇죠.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측 쟁점은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세 모녀분들의 지분을 원래 법적인 순서에 맞춰서 돌려달라. 그렇죠. 이게 되겠네요. 결국 얘기는. 이제 이 제일 처음 소송은 지난해 8월 달에 네. 이미 내용 증명으로 시작했다고 그래요. 뭐 법률 대리인을 거치지도 않고 네. 가능하면 외부에 알리지 말고 그러니까 집안 내에서 조용하게 끝내자. 네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겠죠. 네네. 그리고 그러는 사이에 그 구본무 회장의 동생, 여동생이 바로 밑에 여동생이 구원미 씨거든요. 예. 구원미 여사가 이 두 사람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집안 내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결국엔 그게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월 달에 그 구원무 회장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를 그 연부연납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6번을 내야 되는데 첫 번째 거는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내야 되고 네. 나머지 5번은 매년 돈은 내는데 작년에 네 번째였고 올해 내면 끝나요 상속세가. 네 번째 상속세를 이 세모녀가 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속세를 11월 달에 구광무 회장이 대신 대납을 했다는 거죠. 네. 이때 이미 김영신 여사 쪽에서 가만히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시그널을 준 거고 그리고 나서 또 계속 집안에서 화해 모드를 했지만 결국에는 그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네. 지난 1월 달에 이제 또 한 번 소송을 걸고 마지막으로 2월 28일 날 실제 법률 소송을 걸어버린 거죠. 그래서 진행 상황을 보면 김영신 여사가 마음을 단단히 먹었다. 그러니까 집안의 여러 화해 제스처를 다 뿌리치고 네. 결국에는 이거는 절차를 바로 잡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한 걸로 봐서는 어쨌든 소송으로 간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조금 전에 유언장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유산 상속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합의에 이르렀다는 부분과 유언장이 있고 없고의 부분 이 부분은 또 어떤 쟁점의 좀 요소가 되는 건가요? 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예. 그러니까 그 LG 측에서는 뭐 합의해서 다 도장도 받았고 임금도 다 받았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이쪽 김영신 여사 세무녀 쪽에서는 그렇더라도 이게 유언장이 있는 사실도 몰랐고 집안의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서 그래서 이 상속 회복 청구 소송 그러니까 다시 절차를 바로 잡아야 된다는 소송을 들어간 거죠. 그 바로 유류분 청구 소송이 아니고 네. 일단 절차를 바로 잡고 나면 이 절차가 틀렸다라고 법원에서 성소를 하게 되면 네. 그다음 유류분 청구가 가능하니까 이 예. 절차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조금 전부터 계속 이제 말씀해 주셨던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이제 번지지는 않을까 이 부분이 또 이제 주요한 그렇죠. 이제 핵심 그 세간의 문제인 것 관심은 같은데요. 초미 관심 바로 그 부분이죠. 예, 예. 그렇죠. 뭐 그건 집안 내 싸움이긴 하지만 국내 4대 그룹인데 구광모 회장으로 선임해서 잘 가고 있는 그룹이 균형권 문제 휘말리는 거 아닌가 이게 세간의 관심인데 네. 현재 지분 구도를 보시면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15.2%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개인 주주로는 절대 주주고 네. 그리고 이 주 LG 그룹의 지배 구조는 주 LG를 가지면 다 가지게 됩니다. 네. 지주회사니까. 구광모 회장의 지분이 15. 지금 한 2% 정도 되는 15.65%인데 네. 만약에 승소를 하게 되면 아. 이게 김영신 여사가 1.5대 네. 나머지 세 자녀가 1대 1대 1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1.5가 한 33%를 가져가게 되고 예. 나머지 1대 1은 22%를 가져가게 돼요. 그렇죠. 계산해 보면. 예. 그러면 구광모 회장은 현재 15.65%인데 저게 9.7%로 낮아집니다. 그리고 김영진 여사는 원래 4.12%를 가지고 있었는데 3.8%를 더 받아서 7.95%가 돼요. 이게 개인 주주로 2대 주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그리고 구영경 씨가 3.4%, 구현수 씨가 2.7% 돼서 김영신 여사와 같이 소송을 건 이 세 모녀의 지분을 합치면 14%가 넘어요. 그러네요. 그럼 세 모녀가 합치면 1대 주주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경영권 분쟁을 하지 않고 싶어도 지분 경쟁에서 일단은 우위에 점하게 되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제 재계에서는 안심하는 거는 주 LG의 우호 지분이 41%예요. 그 집안 사람들 다 네네. 합치면 네. 그 14%를 가져가더라도 구광모 회장이 9.7% 떨어지더라도 친아버지인 구본농 회장, 그다음에 구본준 회장 이런 분들이 지분을 합치면 19%가 넘어서 우호 지분은 확실하다. 물론 그렇더라도 LG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경영권 분쟁이라는 말 자체에 굉장히 민감한 거고 네. 그렇겠죠. 그리고 아무리 김영신 여사가 우리는 경영권 분쟁 할 생각 없다라고 하지만 구인경 씨의 남편 있지 않습니까? 그 벤처 캐피탈 대표 있는데 그쪽이 넘어가게 되면 만약에 지금 넘어가게 되면 자신은 하고 싶지 않더라도 또 그 다음에는 잠재적인 요소를 가지게 된 거죠. 그래서 세간에서는 경영권 문제에 대해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얘기만 들어도 복잡한데 이게 네. 경영권 분쟁 한번 나면 이게 주식시장에서는 쳐다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지분 싸움 때문에 네, 주가가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뭐 널뛰기 주가가 요즘에 있는 것 같은데 LG 주가가요? 실제 지난 일주일간 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8만 원 초반에 시작해서 9만 원 넘었거든요. 그렇죠. 떨어지긴 했지만 예, 물론 이게 이제 그 자본시장에서는 경영권 분쟁이 안 되라고 어느 정도 선을 긋긴 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충분히 분쟁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봐서 역시 뭐 LG 쪽에서 난감하긴 하지만 성소 분쟁이 계속되는 한 경영권 분쟁이 꼬리표를 뗄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저희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할 이슈인 것 같고 이제 좀 소재를 좀 바꿔볼게요. 지난주에 이제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네. 정기 주총 시즌이 시작이 됐는데 이번 주총의 뭐 주제랄까요? 많이 이제 보도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주의 펀드, 네. 그다음에 소액주주의 주주 제한, 누가 승리할지 관전 포인트다 이런 이야기 네. 많은데 어떻게 좀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이번 주주총회 원래 주주총회 이제 키워드는 딱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동주의 펀드, 네, 소액주주 운동, 네, 국민연금. 아하, 여기 세 개인 것 같아요. 국민연금까지.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예, 그래서 일단 행동주의 펀드의 시작은 사실은 좀 법률적으로 좀 바뀐 게 하나 있어요. 3% 룰이라고 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자본시장법에 경제민주화 3법 중에 하나가 3% 룰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주 제한하기 훨씬 쉬워진 거예요. 그 이전보다. 그 법이 바뀌면서 주주 제한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3%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 주주 제한을 일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이 있는데
1% 이상을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면 또 할 수 있어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일단 주주 제한 자체가 굉장히 늘었어요. 요즘 주식시장에서 주총 시즌 전에 뭐 어떤 주식시장 테마가 있냐면은 주주 제한 테마가 아예 생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주주 제한만 뜨면 주가가 오르는 거예요. 아 저기 저 집에 무슨 문제가 있어. 왜냐면 주주 제한의 대부분 내용이 배당 올려라, 지배구조 투명화해라 이 두 가지가 핵심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주 제한만 뜨면 주가는 오른다라는 툴이 있어서 실제 그 3%룰 개정과 함께 행동주의 자체가 증가를 했어요. 펀드가 막 7개나 됐잖아요. 네.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저게 훨씬 더 증가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행동주의 펀드로 할 수 있는 문턱이 너무 낮아진 거예요. 네. 우리가 잘 아는 SM엔터의 얼라인 파트너스 같은 경우 1%만 갖고 있어요. 1%. 1% 6개월 이상 가지고 있으니까 제한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이겼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1% 정도 가지는 건 되게 쉽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요즘은 행동주의 펀드도 필요 없어. 야 우리끼리 뭉쳐. 요즘 그 주식시장 커뮤니티 들어가 보시면 네. 개인 주주 모임 한 30개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1% 이상만 3% 이상 모이면 주전 해버리는 거예요. 배당도 달라. 그러니까 이 행동주의 펀드는 거꾸로 이 소액 주주 운동이 막 일어나니까 이걸 등에 업고 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렇겠군요. 이 세 가지 형태가 혼재하면서 실제 그 주주 제한이 그러니까 작년 주주총회 때 16개였는데 네. 올해 32개, 2배가 늘었어요. 어. 그 중에서 실제 안건으로 올라온 게 25건. 어. 그 표득일로 올라온 게 네네. 25건이니까 굉장히 활발하고 이런 현상은 제가 볼 때 향후 우리나라 자본시장은 훨씬 더 다이내믹하게 더 아마 그렇겠네요. 가속을 밟을 것 같습니다. 그렇겠네요. 결국 행동주의 펀드 소액 주주들이 이렇게 진짜 말 그대로 행동으로 나선다면 네. 상장사들이 그동안은 사실 이런 일이 겪어보지 못했잖아요. 네네. 상장사들이 방어책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정관도 받고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좀 뭐 들리던데요. 최근에 정관 바꾸는 거는 네. 이제 이 방어 체계를 보기보다는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주주 제한을 많이 하고 행동주의 펀드를 하고 소액 주주들이 일어나는 거는 실제 뭐 지배구조 투명화 이런 얘기 하지만 네. 제가 볼 때 그건 좀 표면적인 이야기고 실제로는 배당 많이 내라는 이야기. 배당 내라. 네.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가 배당이 되게 소극적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배당이 소극적인 이유는 사실 또 지배구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SK그룹 한 예를 들면 SK그룹의 가장 캐시카우가 SK하이닉스지 않습니까? 가장 돈을 많이 벌어요. 텔레콤하고. 그런데 최태원 회장은 SK에서 배당을 받으려면 주 SK밖에 배당을 못 받아요. 주 SK가 SK텔레콤을 지배하고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를 지배하는 구조였을 때 생각해 보시면 하이닉스가 1조 원 이상 배당을 하더라도 네. 이 배당금의 30%가 텔레콤으로 가고 텔레콤이 또 그 돈을 배당을 했을 때 그 배당금의 이 30%가 또 주 SK로 가게 되는 꼴이죠. 네. 그러니까 줄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다가 세금은 3번 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시장에서 배당을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쌓아놓고 투자하는 것이 낫죠. 그러니까 배당에 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게 지배구조 형태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주식시장에 MZ세들이 급증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지난주 통계 보니까 개인 주주들이 1,300만 명을 돌파했더라고요. 네. 3년 전에 500만 명이었어요. 예. 2배가 더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네요. 예. 그 늘어난 주주들의 대부분이 MZ세대. MZ세대들은 지금 뭐 다른 쪽에 투자가 너무 약하다 보니까 주식에 투자해서 배당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저는 이제 이거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세대 간의 격차가 허물어진 곳 주식시장이다. 58년 개띠들이 은퇴하면서 이분들이 주식시장 투자를 했는데 연금의 대체 기능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금 대체 기능으로 주식 자본시장이 앞으로 커갈 겁니다. 분명히. 네. 미국은 이미 월배당, 분기배당 아주 기본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에 보면 SK텔레콤, 삼성전자 분기배당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본시장이 연금의 대체 역할을 하기 시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이미 개인 주주들은 배당 늘리라고 계속 할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 차에 금융감독원에서 이번에 그 뭘 내놨냐 하면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 중에 하나가 배당 정책이 원인이라고 꼬집었어요. 네. 그 상법을 재해석해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그전에는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결정 이후에 그 주주 배당을 그러니까 하는 이 형태에서 네. 지금은 그전에는 반대로 하겠습니다.
주주를 정하고 배당일을 정하는 이런 형태에서 어떻게 바꾸냐면 배당 기준일을 정하고 주주 배당을 정하는 걸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거 정관을 바꿔야 되거든요. 이게 뭐가 좋아지냐면은 네. 주주들이 배당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글로벌 기준이에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보험사, 네. 증권사, 최근에 보니까 CJ 제일제당도 정관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금융감독에서 계속 유치를 하는 거죠. 배당을 높이라. 높이는 것도 좀 예측할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이게 자본시장 전체적으로 이 배당에 굉장히 포커싱하는 형태. 이것이 결국에는 그 개인주주 행동, 그다음 행동주의 펀드 행동과 다 연관되어 있는 자본시장이 좀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주 제한이 주주총회 이제 안건으로 상정되는 경우가 이제 늘어나고 네.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수용하지는 않을 거고 이제 수용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수용하지 않은 기업도 있을 텐데 그렇죠. 어떤 좀 차이점이 있었나요? 이번에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데 한국 알코올 같은 경우는 주주 행동을 이제 마주하는데 여기에 개인 주주, 행동주의 펀드 그리고 일반 자산운용사가 다 뛰어듭니다. 네. 이 세 집단이 의견을 같이 해요. 아. 근데 왜 그리고 나서 주주총회 때 이겨버립니다. 배당을 많이 하라고. 근데 여기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은 오너들이 똑같이 배당이 굉장히 소극적이었고 다른 형태로 오너들이 돈을 가져가는 형태를 발견한 거예요. 어. 그 라이커 기획처럼. 예. 이런 곳은 요즘 거의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너들이 그전에는 굉장히 쉽게 돈을 많이 가져가고 사익을 할 수 있는 구조였다면 최근에는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런 기업들은 완전히 표적입니다. 그러니까 주주 행동도 바로 나서고 행동주의 펀드가 그런 기업들만 와칭을 하고 있어요. 딱 약점 잡히면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자들 약점이 있으니까 쉽게 뭉칩니다. 개인 주주나 자산운용사나 기관 투자 다 쉽게 뭉쳐서 바로 표적을 들어가면 이길 수가 없는 상태라서 네. 그런 형태는 바로 이제 이길 수 있고 반대로 그 헬릭스 미스 같은 경우는 이제 부결이 됐는데 여기는 뭐냐면 소액 주주가 제한 안건이 모두 부결됐거든요. 소액 주주가 뭘 제한했냐면은 뭐 사회이사, 사내이사 그다음에 뭐 이런 누구 해임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어요. 약점이. 예, 그런 데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제 약점이 없으니까 또 표적이 이기기 쉽지 않거든요. 실질적으로 소액 주주 운동을 하더라도 부결률이 아직은 높습니다. 부결률이 아직 굉장히 높아요. 네. 근데 이길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곳은 SMNT 라이커 기획이나 개인적으로 오너들이 뭔가 장난치고 하는 곳들은 거의 요즘은 표적이라서 약점이 있어요. 약점이 있는 곳은 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행동주의 펀드들이 그래서 이제 사회이사도 추천하고 막 이게 네. 적극적으로 나서는데 네. 어떤 멤버들을 주로 추천합니까?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맥락을 읽어보면 네. 결국에는 그 행동주의 펀드들은 차익 실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행동주의 펀드는 딱 두 가지인데 차익 실현을 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 근데 표면적으로는 지배구조 지배구조 투명화를 하면 차익 좀 주가가 오를 것이다. 그렇죠. 거기에 플러스해서 개인 주주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 배당 정책을 높여라. 이렇게 이제 세트로 가져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표면적으로 이 자기들의 어떤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배구조 투명화에 조금 방점이 찍히는 사회에서를 주로 등재를 합니다. 그 변호사들도 있지만 그래서 제일 처음에 이제 장악하는 게 상임감사, 감사. 네, 감사 자리, 와칭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상임감사 자리를 가장 먼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이사 자리는 이제 플러스 알파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 목적은 상임감사죠. 온라인 파트너스도 결국엔 상임감사 자리를 노렸거든요. 네. 그 자리 이창환 대표가 스스로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회이사들은 지배구조 투명화에 표면적으로 그나마 이미지가 있는 분들을 이제 모시고 반대로 반대측에서는 자기들의 그 친한 분들이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를 장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표적에를 가는데 일단은 맥락을 읽어보면 지배구조 투명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표면적인 이유고 결국에는 차익 실현과 배당 정책을 높이는.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반대적인 이야기도 합니다. 결국에는 너희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바꿔서 그 기업의 실질적인 기업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물음을 계속 던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액주주 운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론에서 바라볼 때 그런 포인트를 잘 짚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행동주의 펀드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소액주주가 옳다는 것도 아니고 기업도 옳다는 것도 아니고 핵심은
그렇게 주면서도 그 기업의 본연의 가치를 계속 높일 수 있느냐에 대해가 핵심이거든요.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짚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국민연금도 좀 주목해서 봐야 한다고 하셨는데 국민연금이 이제 최대 주주로 있는 상장사 뭐 여러 곳 있잖아요. 네. KT도 있고 신한금융지주도 있고 이제 이곳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될 텐데 네. 이제 궁금한 것은 국민연금은 어떤 기준으로 이제 찬성, 반대를 하게 되는지 또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주시죠. 국민연금은 이제 수탁운영위원회에서 표면적으로 그쪽에서 기준을 잡는 건 스튜디오시 코드입니다. 네. 스튜디오시 코드. 예. 그러니까 스튜디오가 집사니거든요. 네. 대신 집사인 건데 주로 이제 공익적인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저희가 사실 제 리더스 인덱스가 지난주에 그 조사 발표를 한번 했었거든요. 네. 3년 동안 대기업 집단의 한 4,700건 안건을 다 뒤져봤어요. 뒤져서 얼만큼 부결되는지, 국민이 얼만큼 반대하고 있는지를 봤더니 3년간 부결률은 계속 올라왔어요. 저기 보시면 부결률이 2020년에 9.2%였는데 잘 하단에 보시면 네. 작년에는 16.1%니까 한 7% 올라갔죠. 그렇네요. 그러네요. 국민연금이 반대하는 게 굉장히 올라갔어요. 근데 반대 중에서도 어느 쪽을 제일 많이 반대하느냐? 국민연금도 오너나 대표자들이 돈 많이 가지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어디냐면은 맨 저기 위에. 제누 있죠. 예. 이사 및 감사의 보상 문제는 항상 브레이크를 걸어요.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 아니냐. 저게 보면 43%를 차지했습니다. 전체 반대에서 43%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정관 변경, 뭐 이사 감사위원회 주로 인사 관련해서 제일 많이 반대를 합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반대는 높은데 제가 특이하게 본 거는 국민연금이 반대를 하면 실제 부결로 연결되는 건 되게 낮거든요. 왜냐하면 우호 지분이 많은 쪽이 많으니까. 예. 근데 저렇게 반대는 늘어나는데 부결률은 떨어져요. 부결률은 3%가 안 돼요. 그거 이상하다. 결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혼자 이 연구를 하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부결률은 높아지는데 왜 반대는 떨어질까? 물론 모수가 커지니까 떨어질 염려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 크리티컬한 걸 걸었을 텐데 저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튜디오시 코드가 2018년에 도입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튜디오시 코드가 되면서 기업들이 스스로 좀 정화 작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연금이 워낙 지금 살이 커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는 수탁기금운영본부에서 수탁운영위원회에서 이 스튜디오시 코드라는 기준이 생기니까 옛날에는 이거 우리 반대해도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반대 아예 안 해버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은 기준에만 적합하면 무조건 반대를 의견을 내는 거예요. 수탁자들의 의견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렇죠. 실천해야 되니까.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 의견을 내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결률은 떨어지는 거죠. 저는 그래서 수탁운영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낼 수 있는 그 의견을 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쇼맨십 같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반대 많이 했어. 근데 부결은 안 돼. 뭐 어떡하겠어. 어쩔 이런 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행동주의 펀드나 개인주주들은 달라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문제가 있으면 집요하게 파고 들어가고 그거를 개선하려고 하고 표대결에 가서 끝까지 싸우는데 국민연금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캐스팅 보트는 지고 있지만 저는 실질적인 그 지배구조 개선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발장을 끼고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반대는 했어라는 정도의 실적은 남기고 실제 반대로 이어지지 않고 그러면서 반대로 뭐 포스코나 KT나 주인 없는 기업에 대해서는 또 힘을 행사하려고 하고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앞으로 훨씬 더 힘이 커질 거거든요. 네. 지금의 국민연금 자산이 지금 주식시장에 거의 뭐 몇백 조가 들어와 있는데 네. 14% 줄인다 하더라도 국민연금 힘은 점점 더 커질 겁니다. 네. 분명한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일단 신한금융 최대 주주이기도 하잖아요. 국민연금이. 그렇죠. 예. 신한금융의 진옥동 지금 대표를 반대했어요. 예, 예. 이것도 저는 좀 쇼맨십 아닌가. 이거 사실 제가 볼 때 통과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연금 얘기를 관찰되기 어려워요. 예. 근데 국민연금은 이 스튜디오시 코드에 따라서 사실은 반대를 한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 신한은행에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뭐 신한은행 자체에 어떤 그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은 연임을 하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사실 반대를 한 건데 네. 지금 국민연금의 신한주주 지분이 7.69%밖에 안 되거든요. 네.
외국인 지분율이 62.87, 그 외국인 중에 대일교포가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 표를 이기기 쉽지 않아서 이것도 스튜디오식 코드의 정책에 따라서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는 반대해. 의 얘기만 내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리고 뭐 KT라던가 포스코홀딩스처럼 주인 없는 기업들에 네. 대해서는 뭐 이 국민연금이 뭐 어떻게 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건가요? KT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지만 구현모 대표를 반대해놓고 예, 예. 지금 사실 재선임으로 윤경림 대표가 올라오는 상태에서 표적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정말 웃긴 게 국민연금은 반대하고 있는데 개인 주주들은 찬성하고 있어요. 주주운동도 벌이고 반대 주주운동인 거죠. 근데 개인 주주들이 대부분 회사와 반대 측에 서서 반대 운동을 하는데 이번에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개인 주주들이 KT편에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표 올라가야 된다. 그래서 주주 가치를 위해서는. 그리고 국민연금 반대로 이걸 반대하고 있어서 이거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여권 눈치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꼴밖에 안 되고 이번에 수탁위원회가 3명이 바뀌었거든요. 네. 그 바뀐 분들도 대부분 친여 세력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반대하고 포스코의 경우에는 이번에 뭐 주총회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했죠. 네. 이례적인 일이 발생했죠. 포스코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는 게 네. 통과돼 버렸습니다. 예. 예. 굉장히 이례적. 제가 볼 때 주주 가치면서 뭐가 옳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국민연금을 찬성했기 때문에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 반대 안 할 것 같은데 국민연금 수탁운영본부는 기업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표적을 하는 건지 어떤 뭐 다른 의도로 하는 건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그래서 이 수탁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저는 좀 냉정하게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그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깊이가 다른 경제뉴스 연합뉴스 경제TV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